네, 차이나뷰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여는 말을 통해서 제가 평가를 미리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GDP 성장률을 보시고 골디락스 경제를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목하셔야 될 점은 올해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은 조금 안 좋게 봤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대규모 사정 작업으로 인해서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3,000명이 숙청되기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문제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공비 규제라든지 부정부패 단속 이런 것들이 강화됐고요. 이런 그 고통스러운 또 구조조정도 진행이 되면서 5개 업종에 대해서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퇴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은 4분기가 7.7% 나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첫 단추를 잘 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그 경제 성장률도 완만한 그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 서서히 잠재 성장률이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요. 지금 보이시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주식 투자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왜 그런가니 이런 그 전기 대비로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3분기까지가 2.2%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4분기 전기 대비로는 1.8%로 나왔는데요. 꺾이긴 했지만 2분기, 1분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위축될 가능성은 없다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그 경제 규모는 절대 규모도 커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올해는 7%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또 위엔화 절상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모멘텀을 보면 소비재 업종이 오히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우리나라 수출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부품이라든지 반제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출 그 위엔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이 증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연초부터 주가의 그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4분기 GDP 성장률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7.7%로 발표가 됐으니까 당연히 연간 GDP 성장률도 나왔는데 연간 역시 7.7%로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주요 예측기관들이 역시나 7.7%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 수장님께서 올해도 역시 무난하게 7%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올해의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7.7%로 전망했고요. 중국과 관련된 경제 예측기관들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내보면 7.5%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올해 중국 성장률은 한 7.4%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7.5% 전후가 되고요. 하반기에는 7%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올해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목표를 7%대로 낮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성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그 지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성장률과 GDP 그 수요별 기여도를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이 그 수요 기여도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올라가느냐가 주식시장에 상당한 그 모멘텀을 작용하는데요. 파란색으로 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짙은 그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그 4.3% 기여했던 것이 3.5% 기여로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것은 아마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밖에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착륙을 위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카드라든지 경기 연착륙을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
대책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주목하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소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질 것이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자 구체적으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또 12월 같은 경우에 13.6%로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이러한 소매와 관련해서 소비와 관련해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급속히 위축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13% 오늘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셔야 될 점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내구재라든지 서비스 쪽에 그 수출이 전반적인 그 상황이 호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승용차 시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북경 현대차 같은 건 제일 밑에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마이 그 카붐 그리고 1가구 2차량 그 붐의 최대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된 그 매출 증가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는데요. 올해에서부터 550개 도시에 4G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제약과 같은 내수 서비스 산업의 대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중국과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투자를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투자 감소를 막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들은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버블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전의 20% 성장보다는 이제는 10%대 성장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제 소비 주도의 그 산업으로 전환시키고요. 또 서비스 관련 그리고 대기 오염 대책, 수질 오염, 하수 처리, 순환 형 경제, 스마트 시티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급속히 올라간다는 점은 이거와 관련된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앞으로 빨라지고요. 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한자녀 정책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관련주들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소비재와 서비스 쪽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 금융시장의 긴축에 대한 우려 사항 아니겠습니까? 12월에 또 신규 대출과 M2 증가율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모두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고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계절적으로 연말 되면은 신규 그 대출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중국의 그 은행단들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1월 달부터는 은행단들이 수익과 관련해서 확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출을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1분기부터는 아무래도 그 대출이 좀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M2,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을 보여주는데요. 정부 목표 수준에서 항상 움직여 왔고요. 또 연초에는 그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자금 위축은 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금융 위험과 관련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물가 상승 압력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별로는 앞서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부동산 쪽이라든지 건설 쪽은 별로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중국의 부호들이 부동산 처분에 최근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리자청 그 창장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95억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시안까지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 그룹이 최근 들어서 가족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각하고 있고요. 홍콩에서도 매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붕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공실률이 5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매일 5일마다 평균적으로 고층 건물이 한 동이 들어서기 때문에 고층 건물, 상업용 건물과 관련된 중국의 그 가격 하락은 올해 어느 정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상업용 건물 외에도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좀 끊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상업 건물 외에도 집값의 하락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인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서민들이 부동산 사기에 너무 그 가격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인 불안 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부동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이 그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가형 그 서민주택을 공급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한 500개 도시에 종합 전산망을 만들어서 부동산세 도입이라든지 투기 억제와 관련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는 시그널 내지 아니면 경고성 코멘트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월 달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그 거래량이 20% 정도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중국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조금 그 1분기에는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